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싱글로 돌아온 40대 여자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아이 키우며 살다 이제는 제 인생을 다시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40이 되면 좀 더 성숙해지고 여유도 생기고 인생이 참 쓰다 하면서 다 겪은 사람처럼 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살아보니 그게 아니네요. 살면 살수록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또 사람은 알면 알수록 그 속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무려 10년, 그 이전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20년을 가까이 제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 가깝게 지냈던 전 남편도 지금 생각하면 제대로 이해한 구석이 없었던 것 같으니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요지경인 건가 싶기도 하네요. 저는 최근 개인적인 큰 일을 겪으며 이걸 뼈저리게 느꼈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고요. 오래 아프셨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아프셨다니까 애초에 기억이 날 리가 있나요? 그래서인지 저는 친가랑 연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이 없다고 하면 좀 점잖은 표현이고 친가 쪽에서 저를 증오했다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엄마랑 아버지가 결혼하실 때부터 반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커서 들었고 제가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이유로 그쪽에서는 엄마랑 저를 그냥 부른 덩어리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특히 할머니요. 그 사람 눈에는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죄인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들이 아팠다면서 저를 볼 때마다 아주 욕이란 욕은 다 퍼부으셨어요. 나는 네 얼굴만 보면 우리 아들이 숨 넘어가던 그날이 자꾸 떠올라서 속이 뒤집혀. 네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우리 아들이 멀쩡하던 날이 하루도 없었어. 지압이 잡아먹고 태어난 년. 어머님, 애가 뭘 한다고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른들 사이에 쌓인 감정이 있으면 어른들끼리 풀어야지 애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한다. 애 앞이라고 말을 아껴야 할 이유가 어딨어? 어차피 커서 다 알게 될 텐데 지금부터 똑똑히 알고 살아야지. 지 죄를 지가 안고 살아야지. 그럼 죽은 우리 아들만 억울하잖아. 이런 말들이요. 지금 다시 적으면서도 기분이 더러운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해요. 애를 보면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게요. 그래도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며 산 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을 끝으로 그런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됐거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친척들을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봤어요. 명절이랑 아버지 제사 그게 전부였죠. 그날도 아버지 제사라서 삼촌이며 할머니며 친가 친척들이 저희 집에 모였던 날이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술이 들어가니까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통곡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꺼이꺼이 우셨죠. 그건 늘 있던 일이었으니까 다들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그날은 술 기운이 더 올라갔는지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노려보면서 또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살아있을 때는 병만 앓다가 가더니 죽어서도 편히 쉬지를 못하고 말이야. 제 죽인 년들이 차려주는 제사밥이 먹으러 넘어가겠냐? 네 딸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어머님, 이미 제사도 끝났고 술도 많이 드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들어가서 쉬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다들 속으로는 나랑 같은 생각하면서 입만 다물고 있는 거잖아. 지압이 잡아먹은 년이 제사상 앞에 앉아있는 꼴을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아이고 내 아들. 그 말이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데려갈 거면 저 죽일 년들을 데려가셔야지. 우리 아들, 귀한 우리 아들만 데려가시는 법이 어딨냐고. 그때였어요. 엄마가 몇 년을 참다가 진짜로 폭발한 날이.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막 제사를 끝낸 제사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어요. 상을 번쩍 들고 그대로요.
집안이 순간 얼어붙었고 그제야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 맞아. 나는 내 남편 잡아먹은 년이고 내 딸은 지 아빠 잡아먹은 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속이 시원하지? 그러니까 다 꺼져. 여기서 당장 나가. 니들도 다 잡아먹기 전에 썩 나가라고. 이 귀신 같은 할망구야. 형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사상까지 엎으면 어떡합니까? 뭐야 이년이? 너 제정신이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그래, 나 미쳤다. 이 재수없는 집안에서 10년 넘게 버틴 내가 미친년이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그날 이후로 끝이었어요. 엄마는 모든 친척들과 연락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삼촌이나 고모가 미안하다고 찾아오긴 했지만 엄마는 전부 매정하게 내쫓았어요. 받아주는 일은 없었죠. 나중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 아들 부실하게 키워서 젊은 나를 과부 만들고 우리 딸 아빠 없이 크게 만든 걸 미안해하기는커녕 노망난 늙은이 같으니라고. 그 길로 저희는 진짜 단둘이 살게 됐습니다. 여자 혼자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게 쉬웠을 리는 없죠. 그래도 엄마는 잘 해냈어요. 엄마는 그렇게 보험 일을 하는 워킹맘이 되셨는데 그게 엄마 적성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신 일로 보험 여왕도 여러 번 하실 정도로 평생 이 일 할 수 있겠다 하셨거든요. 밝고 화통하고 정 많은 성격이 그대로 일이 된 거죠. 한번 고객되면 끝까지 챙기고 형편 어려운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엄마한테 진짜 큰 도움 받았다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엄마는 늘 제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변에 너보다 힘든 친구 있으면 언제든 많이 돕고 살펴야 해. 알았지? 그 말 들으면서 자라서인지 저도 성격이 밝고 호탕해졌어요. 친구도 많았고 베푸는 것도 자연스러웠고요. 공부도 잘하는 편이라 대학도 그런대로 괜찮은 곳으로 갔습니다. 대학 가서도 이 성격이 어디 갔겠어요? 저는 1학년 되자마자 과대표가 됐어요. 대학에 들어가니까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과 동기였는데 진짜로 우리랑 잘 못 어울리고 늘 겉도는 애였어요. 뭐랄까, 성격이 음침하다고 해야 하나, 소심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한 단어로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같이 있으면 묘하게 공기가 가라앉는 그런 애 있잖아요. 주변에 늘 친구도 없고 좋아한다는 애들도 없고 쉬는 시간에도 늘 혼자였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쓸데없는 오지랖이었는데 그땐 그게 제 성격이었어요. 과대표라는 명분에 엄마 닮은 모성애 같은 게 발동을 해버린 거죠. 수업 시간에도 은근히 챙겨주고 혼자 밥 먹으러 가는 거 보이면 같이 가자고 부르고 과 모임 있으면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연락하고 딱히 계산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혼자 있는 게 눈에 밟혔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일이 커졌어요. 방학이 됐는데 그 애가 매일같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매일이요. 안부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것도 아닌 얘기들까지. 그때는 솔직히 속으로 아, 이거 나한테 반했구만 싶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면 그땐 바로 거절해야겠다. 괜히 질질 끌면 안 되겠다. 마음의 준비까지 다 해놨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녀석이 고백을 안 해요. 진짜 끝까지 안 해요. 그냥 친구처럼 딱 그 선을 넘지는 않고 제 옆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나 싶었죠. 괜히 혼자 김칫국 마신 건가 싶고 그렇게 우리는 애매한 상태로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성격이 좀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이래서 애들이 힘들어했구나 싶더라고요. 말수도 적고 웃어도 어딘가 어색하고. 근데 친해지니까 또 괜찮은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말도 잘 들어주고 약속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 머리가 좋았어요. 진짜로요. 늘 과수석이었고 공부 쪽으로는 빈틈이 없었어요. 집도 부유해서 용돈도 넉넉했죠. 덕분에 저도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었고요.
그건 솔직히 좋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놈의 성격이 바뀌진 않았어요. 여전히 저 말고는 과에 친한 친구도 없었고 선후배들이랑도 잘 못 지냈어요. 오히려 다른 동기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연아, 너 요즘 문호경이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네가 과대라서 챙기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쟤 좀 이상하잖아. 인사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말 걸면 꼭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굴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계속 같이 다니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괜히 너까지 같이 묶여서 말 나오는 거 싫어서 하는 소리야. 에이,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한 건 맞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까지 나쁜 애는 아니야. 말 수 없는 애들이 원래 표현이 서툰 거지. 일부러 사람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좀 친해지면 안 그래. 이런 말들요. 사실 알고 보면 나쁜 애는 아닌데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유별나게 싸가지가 없는 게 문제였죠. 그걸 저는 그냥 성격이 좀 까칠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관대했죠. 그렇게 우리는 대학 시절 내내 붙어 다녔어요. 애인도 아닌데 매일 같이 밥 먹고 수업 듣고 과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쌓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손을 잡고 다니고 있었고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말로 정리한 적은 없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달까요? 저도 누가 고백해서 우리 일일이다. 이렇게 해야 연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되는 게 있대요. 근데 나중에 남자친구가 술 마시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먼저 고백하면 너 나 쳤을 거잖아. 그래서 그냥 끝까지 말 안 하고 네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던 거야. 시간 지나면 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내 작전이 통했지? 그 말 듣고 저는 속으로 와, 얘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요. 무섭다기보다는 이 자식 정말 똑똑하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근데 이미 그때는 제가 걔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웃고 넘겼죠. 그렇게 우리는 정말 오래 사귀었어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고 제가 졸업해서 취업을 하고 남자친구가 제대해서 복학하고 다시 졸업하고 또 취업할 때까지 웬만한 커플이 깨질 타이밍은 다 넘겼다고 봐야죠. 그만큼 오래 붙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남자친구 집에도 가게 됐고 가족들도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누나가 2명 있었고 부모님도 계셨는데 약간 사연이 있는 집이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집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였던 거예요. 누나들이랑 남자친구를 낳아준 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어릴 때 아버지랑 이혼한 상태였고요. 어머니가 약간 젊으시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인상도 수더분하시고 늘 웃는 얼굴이셨고 누나며 남자친구까지 정말 너무 사랑하고 잘해주시는 게 눈에도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의심을 안 했어요. 그냥 성격 좋은 어머님이시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새엄마의 사랑을 두고 약간 방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인고 하니 남자친구 친엄마가 남자친구가 고등학생 때 갑자기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그 후로는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아, 이게 원인이구나 싶었어요. 애매하게 묻어있던 남자친구의 까칠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키워주신 엄마한테 점점 대면대면하게 굴기 시작했었나 봐요. 막 대놓고 싸우는 건 아닌데 말투가 달라졌달까요. 예전 같으면 웃으면서 대답할 걸 괜히 짧게 받고 툭툭 끊고 그걸 누나들이 먼저 눈치챘더라고요. 호경이 제가 고등학생 때 갑자기 중2병 늦게 와가지고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엄마가 뭐 해주려고 하면 괜히 시비 걸고 그러더라고. 막내 아들이라고 우리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했다니깐. 그러게 애가 곱게 살아서 철딱서니가 없어 정연아. 그러니까 너가 옆에서 꽉 잡고 살아줘. 저는 그 말 들으면서 그냥 하하 웃었어요. 누나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또 남자친구 사정을 아니까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모난 것도 친엄마랑 새엄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딱 잘라 누구 편을 들기가 애매하고 입장이 좀 곤란했죠. 남자친구가 그런 속사정을 털어놓고 나서부터는 그 얘기 꺼낼 때마다 제가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새엄마가 정말 좋은 분이라 생각했고 누나들도 새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그러다 한 번은 남자친구가 저한테 자기 친엄마를 잠깐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어요. 진짜 잠깐이요. 그날 만났는데 첫인상이 꽤 강했어요. 뭐랄까, 엄청 화려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엄마 이미지 있잖아요. 편한 옷에 살짝 수수한 느낌. 그런 거랑은 완전 달랐어요. 외모에도 신경 많이 쓰는 게 보였고, 옷도 잘 입고, 말투도 딱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그 눈빛이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친절한 눈은 아니었거든요. 말은 웃으면서 하는데 눈은 계속 평가하는 느낌.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새엄마 편을 드나? 괜히 예민해지지 말자 그렇게 넘겼죠. 그렇게 오래 사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고요. 준비할 것도 없이 진행하게 됐어요. 제가 새어머니는 물론이고 아버지랑 누나들까지 저랑 정말 가깝게 지냈으니까 남자친구 집에서도 반응이 좋았어요. 저희 엄마도 남자친구를 좋아하셨고요. 근데 그때 복병이 하나 튀어나온 거예요. 진짜 예상도 못했던 방향에서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결혼식에 나 낳아준 친엄마도 부를까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진짜로요. 아버지도 새어머니도 누나들도 그동안 남자친구가 친엄마랑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누나들은 아예 친엄마랑 연락을 안 하고 있었고 오직 남자친구만 혼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하셨어요. 그 여자를 부를 거면 넌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니 그렇게 알아.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여태까지 키워준 지엄마 공은 모르고 결혼식 날에 친엄마를 부르겠다고? 이 배응망덕한 자식 어디 그 여자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 늘 인자하시던 분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당연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누나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진짜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엄마가 너 3살 때부터 업고 다 키워주셨는데 무슨 이제 와서 친엄마 소리를 하는 거야? 너 1~2살 때 기억이나 있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사람 말 할 줄 알았을 때부터 네 엄마는 한 명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넌 인간도 아니야 이 자식아. 그 와중에요.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 편을 드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바로 새엄마였어요. 다들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아요. 사람 마음이 그럴 수도 있죠. 낳아준 엄마인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 그 말 듣는데 저는 속으로 진짜 복잡했어요. 솔직히 시아버지랑 시누들 반응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 과하긴 했거든요. 친엄마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도 별로 친엄마 쪽에 정이 가진 않았으니까요. 남자친구 친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늘 트집 잡는 눈빛이었고 남자친구랑 같이 나가면 대놓고 싫은 티를 냈거든요. 반대로 새어머니는 늘 저를 따뜻하게 봐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다 복잡하고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물 흐르듯 진행된 결혼 얘기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모두가 웃는 얼굴로 축복해주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집안이 시끄러워질 거면 저는 결혼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남자친구가 정신을 번쩍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앞에서 고개 숙이고 빌었어요. 제가 결혼 앞두고 들떠서 헛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누나들도 화 풀어. 나 진짜 안 그럴게. 그렇게 겨우 일이 마무리됐고 우리는 결국 결혼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집안이 콩가루 같아서 미안하다면서 오히려 더 좋은 집을 얻어주셨죠. 그 덕에 겉으로 보기엔 정말 잘 시작하는 신혼부부 모양새였을 거예요.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졸업도 하고 취업도 했는데요. 회사 생활에는 영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하긴 성격이 그 모양이니 어떻게 적응을 하겠어요. 제가 옆에서 아무리 제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굴어라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듣는 척은 하는데 다음 날이면 또 똑같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진짜 제가 뭘 모르던 20살에 만나서 친구가 되고 사귀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지금 다시 만나면 피했을 성격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그 정도로 까다롭고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죠.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 전부가 인정하는 사실이었거든요. 시누이들은 아예 대놓고 이랬어요. 정연이 너니깐 쟤랑 살지. 진짜 우리는 네가 은인이라고 생각해. 너 아니었으면 저거 평생 장가도 못 갔을걸?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부정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자랑도 아닌 그런 말이었거든요. 남편을 키워준 새어머니도 늘 그러셨어요. 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성격이 워낙 까탈스럽고 까다로워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이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싶다가도 그래도 이제는 사회생활을 해야 할 나이잖아 싶고 마음이 늘 반반이었죠. 근데 이런 성격이 나쁜 쪽으로만 작용한 건 또 아니었어요. 너무 꼼꼼하고 까다롭다 보니까 새로운 거 공부하고 학습하는 쪽에서는 진짜 놀라운 능력을 보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머리가 좋았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 못했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디어 했다니까요. 진작에 그런 공부를 하라고 했을 때는 제 말을 안 듣더니 직접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이건 자기랑 안 맞는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머리도 좋고 집중력도 좋은 편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남편은 단 2년 만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건 진짜 대단한 일이었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그동안 남편을 먹여 살리는 건 전부 제 몫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애초에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 뒷바라지하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찬성했던 거니까요. 남편이 시험에 합격할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 제가 남편 한 명 정도는 먹여 살릴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양가에 용돈을 드려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우리 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어요. 딱 거기까지는 계획이 깔끔했죠. 문제는 늘 그렇듯이 다른 데서 터졌어요. 남편의 친엄마였죠. 결혼식에 못 오게 한 걸로 한이 제대로 맺혔나 봐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식 결혼식도 못 왔는데 속상할 수는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이성적으로만 움직이진 않으니까요. 근데 그 화살이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통화하다가 친엄마한테 뭔가 말을 잘못 흘렸나 봐요. 친엄마가 결혼식에 오면 제가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다는 식으로요.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타깃은 제가 됐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그 계모랑 짜고 친 거 아니냐고. 야, 내가 네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야 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나를 내 아들 결혼식에 못 오게 해? 너 같은 애가 뭔데 감히? 이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몰라요.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밤중에는 술 취해서 전화해서 울고불고 갑자기 새벽에도 전화하고 진짜 돌 것 같더라고요. 잘 달래서 전화를 끊어도 다시 걸고 안 받으면 문자로 욕을 보내고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은 한창 공부 중이었으니까 어쨌든 일단은 제 선에서 끝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용돈을 보내라느니
자기 사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느니. 처음엔 돌려서 말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돈 요구까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둘째 신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괜히 시댁 전체를 들쑤시고 싶진 않았고 그래도 제일 현실적이고 말이 통할 것 같았던 사람이 둘째 신우였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들은 둘째 신우 얼굴이 진짜로 말 그대로 굳어버리더라고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끝까지 듣더니 한숨을 길게 쉬더니 바로 큰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같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야, 문호경,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는 기억도 못하겠지만 그 여자가 왜 우리 버리고 나갔는지 알아? 바람나서 집 나간 거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고. 그런 여자가 진짜 네 엄마 같아? 아직도 몰래 만나고 연락하고 있었다고? 넌 어렸어서 모르나 본데 난 아직도 기억나. 그 여자 우리 때리고 밥 안 주고 하루 종일 굶기고 나갔던 거. 너 밥 제대로 못 먹어서 언니랑 내가 라면 끓여서 물에 헹궈서 먹인 거 기억 안 나지? 그때 언니가 너 더 먹이겠다고 하다가 팔에 뜨거운 물 튀어서 데인 거 아직도 흉터 그대로 있어. 그 말하는데 둘째 신우 목소리가 점점 떨리더니 결국 울어버리더라고요. 큰 신우도 참다가 같이 울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게 서서 듣기만 했죠. 남편은 처음엔 뭐라고 반박하려다 누나들 말이 이어질수록 점점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친엄마라는 사람은 진짜로 껍데기였다는 걸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친엄마라는 사람은 애초에 가정에 충실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린 자식들을 집에 두고 나갔다 들어왔다를 밥 먹듯이 했고 결국에는 다른 남자가 생겨서 아예 집을 나가버린 거였어요. 큰 신우 말로는 그게 처음도 아니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더 어릴 때부터 다른 남자랑 집에 와서 짐 싸서 나갔다가 좀 지나서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런 걸 두 번쯤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가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한계가 있었겠지요. 어느 날은 아이들만 집에 두고 괴로운 마음 달래러 술 마시러 나갔는데 그때 큰 신우가 팔에 큰 화상을 입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야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심했고 아이들만 데리고 이사까지 가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하신 거고요. 예전에 시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처녀 몸으로 애 셋 딸린 호래비한테 시집 오겠다고 해서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도 지금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애들 다 키우고 내 수발까지 다 들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저 사람을 진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잘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부탁하마. 그 진실을 알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아끼고 귀하게 대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신우들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날은 진짜로 집안이 뒤집혔고 남편은 누나들한테 실컷 욕을 먹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한동안 남편 친엄마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뭐 그때는 남편이 시험 준비 중이었으니까요. 연락해봐야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남편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다시 슬금슬금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뭐 자기도 손녀가 보고 싶다느니 할머니 노릇을 해야겠다느니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첫 아이 100일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애들 보고 싶으시대. 애도 좀 컸고 같이 식사 한번 하자. 뭐? 우리 엄마? 아휴, 당신 아직 그분이랑 연락하고 있었어? 솔직히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게 돌려서 말했죠. 아직 애도 어리고 제가 좀 힘들다고요.
근데 남편이 그걸로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엄마인데 자기 엄마도 손녀 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 점점 세졌어요. 그때 남편 눈빛이 예전이랑 좀 달라 보였어요. 하도 그러길래 결국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요, 저는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 목적이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정확히 말하면 회계사가 된 남편의 돈이었죠. 겉으로는 우리 손녀 예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은 하는데 정작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애가 컨디션이 어떤지 잘 먹는지 그런 건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저도 엄마가 되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촉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남편은 이미 뿔이 난 상태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하면 분명히 이간질한다고 생각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남편 친엄마는 종종 연락해서 만나자, 밥 먹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중 절반은 핑계 대고 빠졌고 남편만 보냈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건 저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꾸준히 친엄마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옆에는 애들 누구보다 예뻐하고 아끼는 시부모님도 계셨고 조카라면 껌뻑 죽는 고모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랑 제 딸을 애지중지하는 제 엄마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둘째까지 낳게 돼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아이들 키우게 됐고요. 남편은 회계 사무실에 취업해서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진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던 평범한 날이요. 근데 그날 오후 병원에서 온 전화 한 통에 제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엄마는 오랜만에 고객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큰애 키워주시느라 일을 잠시 쉬고 계셨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다시 나가니까 신난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엄마 저 때문에 그동안 묶어놔서 죄송한 거 있죠?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 아시는지 엄마는 오늘 일 끝나고 올 때 애들 좋아하는 케이크 하나 사간다며 제 맘 안 불편하게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게 엄마랑 한 마지막 대화였던 거예요. 엄마는 고객을 만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셨대요. 진입로를 착각한 차량이 급하게 후진을 해버렸고 엄마는 미처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들었는데도 머릿속으로는 아무 장면도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말이 안 된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죠. 저는 거의 넋이 나가 있었어요. 병원에는 신우들부터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다 와주셨어요. 다들 저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때는 누가 뭐라고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가 의지하고 살던 단 한 명의 친정 가족이었잖아요. 저는 울다가 쓰러지고 정신 차리면 또 울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어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장례식장이었고 근데 그게 우리 엄마였고 저는 운 기억밖에 없고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엄마랑 오래 같이 일했다는 동료분을 만났는데 그분 얼굴 보는 순간 또 무너졌어요.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평소에도 그러셨어. 나 죽으면 사망보험금은 넉넉하게 딸한테 물려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했거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애들한테 꼭 전해주자고. 보험 다 조회해봐. 사망보험금만 해도 3억은 들어있을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펑펑 울었어요. 사람 몸에 이렇게 물이 많았나 싶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위해 평생을 준비해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혹시라도 제가 혼자 남을까봐 그걸 다 대비해놨던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드니까 숨이 더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사망보험금 저는 차마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쓰는 건커녕 통장 들여다보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이 회계사였고 그동안 우리 집 돈 관리는 전부 남편이 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은 또 야속하게 흘렀고 저도 다시 일상을 살긴 살았어요. 애들 키우고 집안 챙기고 그냥 그렇게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가볍게 말했죠. 여보, 그때 내가 맡아달라고 했던 돈 쓸 일이 좀 생겼는데 그거 이제 주라. 그랬더니 남편이요. 실실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요. 접대. 우리 엄마 서울로 이사한 거 기억하지?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그 돈으로 산 거야. 남편은요, 결국 끝까지 자기를 사랑으로 키워준 새엄마 말고 자기를 갖다 버리다시피 한 친모를 챙겼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엄마가 저를 위해 평생 일해서 만들어둔 돈으로요. 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남긴 돈으로 제일 도리 없는 짓을 한 거죠. 이 또라이 자식 아주 헛똑똑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좀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해줬습니다. 내가 그걸 몰랐겠니? 그거 달라고. 그때 남편 표정이 잠깐 굳더라고요. 아마 제가 울거나 소리 지를 줄 알았나 보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댁 식구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공교롭죠. 사실 오늘 돈 달라고 얘기 꺼낸 이유기도 했는데 남편은 그걸 몰랐겠죠. 저는 그냥 평소처럼 애들 옷 입히고 가방 챙기고 얼굴도 최대한 멀쩡한 척 했어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남편이 입단속을 하더라고요. 말투는 괜히 태어난 척 하는 것 같았는데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알겠지만 우리 집 가서 친엄마한테 집이 어쩌고 그런 소리 꺼내기만 해봐. 그때는 각오해야 할 거야. 협박이랍시고 던지는 그 말이 얼마나 가소롭던지요. 저는 그 순간 진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각오는 누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냥 물었어요. 말투도 일부러 힘 다 빼고요. 그래? 말하면 뭐 어쩔 건데? 빈털터리로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처신 잘해.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진짜 너 빈털터리로 쫓아낼 수 있는 거 알지? 저는 그거 듣고 별 반응 안 했어요. 사람이 양심이 없다는 건 이번에 확실히 알았는데 이렇게 당당할 줄은 몰랐죠. 그냥 애들 손잡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걸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시댁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이 저를 따스하게 안아주셨어요. 엄마 돌아가신 뒤로는 더 그랬고요. 신우들도 여전히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위로해줬어요. 아이들은 고모랑 할머니 할아버지 보자마자 신나서 방방 뛰고요. 그 모습 보는데 괜히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제가 곧 이 평화를 깨야 하니까요. 밥 먹는 동안은 평소랑 다를 게 없었어요. 애들 얘기, 날씨 얘기, 시답잖은 이야기들.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원래 그런 날도 있었으니까 이상하게 느끼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먹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다 같이 거실에 앉았을 때였어요. 딱 그 타이밍에 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최대한 평소처럼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 건물 못 받을 것 같아요. 3억을 이 사람이 지 낳아준 엄마에게 다 줘버렸다네요.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미간을 콱 찌푸리시더니 점점 얼굴이 벌개지셨죠. 제 낳아준 엄마라니.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네, 이번에 집 사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맡긴 돈 3억으로 서울에 집을 얻어줬대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얘기했던 건물은 그냥 형님들에게만 주세요. 여기서 남편이 참다 참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웃기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건물이라는 단어에 당황해서 다급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건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몰랐겠구나. 아버님이 이번에 건물 정리하려고 하시면서 남은 대출금 3억을 한 번에 상환하면 그 몫만큼 우리 부부에게 더 주신다고 하셨거든. 근데 뭐? 당신이 그분 집 사드렸다니까 물 건너갔네. 뭐라고?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상황을 이해하는 그 몇 초 사이에 철썩 소리가 울렸죠. 시아버지가 남편 뺨을 그대로 갈겨버리신 거예요.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 바로 사자우가 터졌죠. 쟤 키워준 은혜도 몰라보는 새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걔도 지 키워준 주인은 평생 따른다는데 너는 뭐야? 너는 앞으로 내 아들 아니다. 당장 나가. 난 머리 검은 짐승 내 아들로 둘 생각 없다. 사실 이 일의 시작은 남편의 배신보다 조금 더 앞에 있었거든요. 친정엄마가 건강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신 뒤 아버님이 받으신 충격은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밥을 먹거나 연락을 자주 하신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사이였거든요. 저희 엄마가 사람 챙기는 걸 좋아했고 아버님도 그런 성정을 알아봐 주셨던 거죠. 거기에 더해서 엄마가 저한테 물려주려고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을 아버님이 알게 되셨을 때 많이 놀라셨나 봐요. 그날 이후로 뭔가 결심을 하신 눈치였어요. 시어머니랑 둘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덩어리는 미리 정리해서 애들한테 나눠주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마침 아버님 재산 중에서 가장 큰 게 그 건물이었는데 문제는 아직 대출이 남아 있었다는 거였어요. 지분을 나누기엔 애매한 상태였죠. 근데 그 남은 대출 금액이 참 공교롭게도 3억 정도였어요. 아버님은 그걸 보시고는 저를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그 대출을 한 번에 갚아주면 그 몫만큼 저희 부부에게 상속분을 더 얹어주겠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느꼈어요. 어차피 그 돈은 엄마가 저를 위해 남겨준 돈이었고 그걸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아버님 마음이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남편은 아직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 3억은 제 돈이었으니까 아버님이 저만 따로 부르셔서 살짝 여쭤보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죠. 오히려 얘기를 안 한 덕에 남편 놈의 더러운 민낯을 확인했으니 이게 바로 엄마의 가오가 아닐까 싶어요. 이 못난 놈. 그 건물 상속에 네 몫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리 알아라. 아니, 건물은 무슨 남의 새끼한테 내 돈 한 푼 줄 생각 없다. 너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 너처럼 은혜도 모르는 놈이랑 이제 볼 일 없어. 시아버지랑 시누이들은 전에 없이 분노에 떨며 남편한테 욕을 바가지로 했고요. 남편은 결국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그 뒤에 아버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저한테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어요. 이런 집안일에 저를 끌어들여서 미안하다고요. 네가 제일 큰 피해자야. 아무것도 모른 채로 믿고 맡겼을 텐데 이런 꼴을 보게 해서 내가 면목이 없다. 아버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도와주시려고 했던 건데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버님은 잠깐 숨을 고르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건물 얘기는 말이다. 지금 미리 못 나누더라도 내 딸들이랑 너랑 셋이서 똑같이 나눌 거다. 누구 하나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거 없다. 이건 내가 결정한 거야. 그놈 자식 미워도 너는 우리 며느리고 우리 손녀들 엄마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좀 먹먹해졌어요.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이상하게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쓰렸거든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초조함이 그대로 드러난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보자마자 제 앞에 와서 매달렸어요. 여보, 건물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야. 제발 당신이 가서 아버지한테 다시 얘기 좀 해봐.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보고 있다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다시 내 돈 3억 가져와. 그래야 설득을 하든 말든 하지. 웃기죠.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게 딱 보였어요. 그리고는 진짜로 달려갔어요. 자기가 그렇게 친엄마 하던 그 사람한테 해준 집을 다시 빼서 며칠 만에 3억을 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기가 찼어요. 돈을 갖다 준 것도 기가 찼지만 자기 이익이 걸리니까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 사정은 보지도 않고 내쫓다시피 집을 빼버린 것도 참 웃겼어요. 그렇게 친엄마라고 지키워준 새엄마 무시하고 챙기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돈 앞에서는 그 친엄마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통장에 찍힌 액수를 조용히 확인했어요. 숫자가 틀림없는 걸 확인하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서 남편 앞으로 밀어놨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화 푸셨어? 그럴 리가 있겠니? 멍청아, 이혼 서류야. 빨리 사인이나 해. 그제야 남편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데 피식 비웃음이 나는 거 있죠. 저는 무사히 3억도 되찾고 그 자리에서 이혼도 때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혼은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전 남편이 엄청나게 매달렸거든요. 진짜 끝까지 징하게 굴었어요. 처음에는 전화였고, 그 다음엔 문자였고, 나중에는 아예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하는 말은 늘 비슷했어요. 자기는 진짜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느니, 순간 판단을 잘못했다느니,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다느니, 말이 하루 이틀이지. 그걸 매일같이 듣고 있자니까 사람이 점점 질리더라고요. 나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진짜야. 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해. 여보, 나 당신이랑 애들 없으면 나 못 살아. 당신도 너무 화나서 그러는 거잖아.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봐. 저는 그 말 들으면서도 마음이 요동치지는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미 마음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 꼴을 보는데 분노보다 피로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래도 제가 이혼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뭐 어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이혼은 진행됐어요. 웃긴 건요, 이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큰형님이 어디서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셨는지 유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이름만 던져준 게 아니라 직접 연락까지 다 해놓고요. 더 놀라운 건 변호사 비용도 형님들이 같이 보태주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이게 내가 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옳게 이혼하고 편하게 살아. 혹시 일이 이렇게 돼서 애들한테도 유감 있으면 그래도 난 이해해. 맞아, 옳게. 아무도 옳게 탓 안 해. 조카들은 걱정 마. 우리가 잘 돌볼 테니까. 시누이들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큰형님은 이미 아이들이 다 큰 상태였고 작은형님은 아직 독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애들 돌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진지하게 말해주셨어요. 그 말 듣는데 감사하면서도 제 마음은 또렷했어요. 형님들,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근데 애들은 제가 키우고 싶어요. 그 인간애 아니고 제 애들이잖아요. 그 말에 두 형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신우가 아니라 그냥 언니가 되어준 게 그 두 사람은 끝까지 제 편이었고 전 남편보다 저랑 아이들을 더 먼저 챙겨줬어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그냥 아버님과 어머님이 된 두 분은 여전히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집에 가면 예전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 애들 웃음소리도 그대로였고 밥상도 그대로였고요. 누가 보면 이혼한 집안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아버님은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들 하나 잘못 키워서 이런 일 만든 거다. 내가 고생하는 거 보면 그게 다 내 책임 같아서 잠이 안 온다. 애들 둘 혼자 키우려면 앞으로 고생 많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상가 2개 더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이걸로 애들이랑 씩씩하게 살아라. 네? 아니에요, 아버님. 주시기로 했던 걸로도 충분해요. 진짜예요. 받아도 언니들이 받아야죠.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고개를 저었는데 그러자 아버님이 더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이래야 내가 나중에 사돈 만나도 할 말이 있지. 이건 나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야. 네 시어머니랑 언니들도 다 동의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받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돌려받은 3억으로 아버님 건물 대출 싹 갚고 아버님 건물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유명하다는 이혼 변호사는 역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계산되어 있었고 서류 하나에도 허투루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결과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왔어요. 받아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받았고 매달 나오는 양육비랑 생활비도 저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났어요. 괜히 사람들이 돈 주고 전문가 쓰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지금은요,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양육비, 생활비까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생활이 크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하고 나서 저는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누군가랑 말다툼할 일도 없고 사소한 일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괜히 인상 쓰면서 하루 시작할 이유도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마음이 편해요. 제 마음에 여유가 더 생기니까 애들한테도 더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를 거예요. 전 남편은요, 이혼하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후회한다고 연락해요. 처음엔 문자였고, 그 다음엔 전화였어요. 요즘은 아예 음성 메시지를 남기더라고요. 듣지도 않지만요. 거머리처럼 질척거리는 게 너무 짜증나서 최근에는 아예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인간 아이들 보러 오는 건 꼬박꼬박 와요. 그건 나름 자기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만큼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아빠 목하려는 것 같아서 애들한테는 좋은 일이라 저도 말리지는 않습니다. 예전엔 화가 나거나 속이 뒤집히거나 뭐라도 느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아이들 아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감정이 메말랐다기보다는 정리가 끝난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전 남편은 그 이후로 전시댁에서도 완전히 버려졌어요. 그렇게 인자하시던 전 시어머니조차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친엄마랑 잘 지내는 것도 아니래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돈 달라,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요구받다가 결국 대판 싸우고 거기도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 일이 있었는데도 계속 호구처럼 갖다 바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겠죠. 저는요, 요즘 매일매일 아이들 케어하면서 아버님이 주신 상가의 새 사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등원시키고 하원 시간 맞추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게 제일 현실적이더라고요. 아이들 곁에 있으면서도 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로요. 아직 준비 단계라서 정신은 좀 없지만 큰언니도 작은언니도 제 좋은 의논 상대가 되어주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요. 그리고요, 엄마가 늘 하던 말이 있잖아요. 저보다 힘든 사람 있으면 많이 돕고 살펴야 한다고. 그 말이 요즘 유독 자주 떠올라요. 당장 거창한 건 아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렇게 살려고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살면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저는 오늘도 아이들 챙기고 제 일 준비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내일이 더 좋아질지 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